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데리다의 목소리와 현상, 이 책을 좀 강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1967년도에 나왔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읽어보는 거. 제가 지금 이 애프터 더 이벤트라고 하는 이 프로이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후설과 프로이트 그 사이 지금 이 데리다의 읽기가 이제 해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 사이를 읽는 작업인데 후설과 프로이트 사이를 읽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설과 프로이트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시간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후설 같은 사람에게는 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지 않는 거죠. 직접성,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프로이트 같은 사람에게 시간성은 요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그러니까 의식이 항상 늦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인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데, 이 데리다의 읽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후설이 있고, 여기 이 프로이트가 있으면 데리다가 요 후설과 프로이트 사이를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후설과 프로이트는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후설은 현전을 이야기하고 프로이트는 그 현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과 인식 사이의 갭이에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설과 프로이트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는 지점이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데리다의 읽기는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여기도 시간성이 들어갑니다. 이미 항상 겹쳐 있다는 거죠. 이미 항상 겹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 후설 과라고 하는 이 부분, 과라고 하는 부분, 요 엔드죠. 요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성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후설과 프로이트가 이미 겹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후설과 프로이트를 동시적으로 읽는 작업. 예, 후설과 프로이트를 동시적으로 읽는 작업.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둘 다이고 둘 다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예, 보스 앤드 니더 노아. 그러니까 데리다의 읽기는 후설과 프로이트를 겹쳐 읽는 이런 거 이제 프로이트 용어로 이중성이라고 하는 더블. 후설과 프로이트를 겹쳐 읽는 데리다의 작업은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후설 하이픈 프로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후설과 프로이트 서로 다른 이 후설과 프로이트를 한 몸으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한 몸에 거주한다. 이제 이런 거죠. 디퍼런스라고 하는 게 as same. 요 as structure, 요 as라고 하는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 as는 사실은 이 sam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몸 속에 same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same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이덴티컬 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not identical.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차이인데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as if가 들어갑니다. 이거 허구예요, 허구.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픽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학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문학. 데리다가 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리터리처.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학의 구조, as 또는 as if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후설과 프로이트를 이야기했지만 또 동시에 후설과 레비나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설과 레비나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데리다는 이 후설과 레비나스 요 사이를 읽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설과 레비나스 사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타자라고 레비나스 타자니까요. 타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후설은 이 타자를 이제 동일성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타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이제 레비나스는 이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과 레비나스도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타자를 모르는, 타자를 나로 동화시키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는 결코 동화될 수 없는 타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데리다는 그 후설과 레비나스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후설, 프로이트, 뭐 후설, 레비나스 또 뭐 문학, 철학 이런 방식으로 또 데리다의 이야기 중에 보면 이 후설과 제임스 조이스도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후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조이스는 다양성이죠. 다양성.
근데 이제 얼핏 보면 하나와 다양성은 아주 달라 보이지만 이 조이스의 다양성, 이질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를 지향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end라고 하는 이 부분 동시성,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거. 요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면 후설 속에서 조이스의 유령이 출몰한다. 이렇게 후설 속에서 조이스의 유령이 출몰한다. 이렇게 이제 유령성이라고 하는 막스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데리다의 텍스트에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 후설에 관한 어떤 독립적인 텍스트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데리다에게. 이제 지금 이 목소리와 현상은 후설의 기호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쓴 텍스트인데 예, 2000년까지 말이죠. 예, 이 데리다가 2004년에 서거했습니다. 200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설에 관해서 쓴 텍스트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세트라라고 하는 기타 등등 이런 제목의 텍스트입니다. 요 엔드죠. 예, 엔드 뭐 이 기타 등등 요 N은 요 엔드고요. 세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남아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가 남아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한, 무한히 유한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 나머지를 읽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것이 동시성의 관점에서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 현상학을 잊지 말자. 데리다 이런 글도 있어요. 정신분석을 잊지 말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Don't forget psychoanalysis. Don't forget phenomenology. 그러니까 이 현상학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유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반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르브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령성의 한 가지 특징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영어로 레버런트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오는 자.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자.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이 데리다 같은 사람에게 이 존재는 유령성이거든요. 이 존재는 여기 이제 여러분 인트로덕션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면 이 삶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지식이 아니고 삶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식이죠. 지식 체계라고 하는.
그 지식 체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그 지식의 체계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나머지 이제 그게 유형성이 이 존재 자체가 이 존재와 의미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락강 같은 사람이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존재는 의미로 소진되지 않고 의미가 재현할 수 없는 형태로 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락강 세미나 29권의 제목이죠. 앙코르라고. 앙코르. 계속 다시, again, and, etc.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현상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 철학은 현상학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데리다의 읽기는 그냥 현상학의 시대가 있었고 구조주의 시대가 있었고 우리는 그 구조주의를 넘어서서 뭐 해체론에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현상학과 해체론의 요 사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다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텍스트가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우는 이야기하면서 지우는 이런 이중성. 그러니까 후설의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놓고 그걸 지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걸 지웁니다. 그러니까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걸 지웁니다.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 체계의 정합성, 그 체계의 동일성을 위해서 그걸 다시 지웁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이중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성들을 읽어내보려고 하는 것이 데리다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데리다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967년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런 책도 있어요. 온터칭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온터칭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터칭에 관한 책이고 이제 후설의 터칭으로 또 뭐 메를로 뽕띠나 이 책은 사실 낭시를 위한 책입니다. 낭시라는 철학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트라라고 하는 저 이세트라라고 하는 글은 뭐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뭐 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컨스트럭션즈라고 돼 있고. 이 제목이 이게 유저스 가이드예요. A 유저스 가이드, 디컨스트럭션스라고 돼 있고 니콜라스 로일이 편집한 거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이 책에 모아진 글들이 말이죠. 제목이 다 Deconstruction 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construction and Ethics, Politics, Fil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데리다의 글이 붙어 있어요. 그게 이세트라. 이게 엔드죠. 기타 엔드. 엔드.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해체론과 이 낭시도 그렇고 데리다도 그렇고 이 해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 현상학의 어떤 시발점입니다. 물론 해체론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후설에게서 시작된 현상학의 많은 부분 빚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설도 그 이전의 철학 전통에 빚지고 있습니다. 데리다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상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해체는 말이죠. 이 데리다의 지금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복수로 돼 있죠. 이게 얼른 보면 이게 이제 이 디스트럭션하고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디스트럭션하고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요 사이, 요게 디컨스트럭션인데, 그러니까 해체 구성이죠. 여기 같아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이 데리다의 소개서에 보면 대부분 이 해체가 그냥 단절이다, 이렇게 단절이다, 이전과의 단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데리다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단절이라는 말보다는 전통이나 상속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체로는 전통 또는 상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늘 어떤 것과의 단절, 차이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철학사를 회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텍스트 후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데리다가 읽어내는 것은 후설이 빚지고 있는 형이상학 전통 그 자체입니다. 이걸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전통, 플라토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다 회집합니다. 모아들여요. 이게 이제 이 하이데거에서 온 거죠. 게더링,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후설도 형이상학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단절의 시도가 어떻게 형이상학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연장하고 있는가, 그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냥 탈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바깥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어의 바깥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바깥, 의미의 바깥의 사유 이런 걸 얘기할 때 바깥의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사유는 늘 어떤 방식으로 이루자면 안에서 안을 능가하는 방식으로만, 이 안의 잉여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 안이 있고 여기 바깥이 있으면
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의 사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아까도 계속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안과 바깥의 요 사이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안 대 바깥이라고 하는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데이터가 읽어내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전통이나 상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을 그냥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언어 속에서 언어의 틈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어 속에서 언어의 틈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물려받는데 상속받는데 이 전통적인 것들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이미 완결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읽을 게 없죠. 읽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로이트에게 우리는 애프터 더 이벤트라고 하는 사건 이후라고 하는, 이 이후라고 하는 건 이미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변하지 않는 형태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후설이 얘기하는 아이디얼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설에게 반복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이디얼리티를. 근데 프로이트에게 반복은 여기 근원이 있고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세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후설의 반복이라면 이런 게 먼저 있고요. 프로이트에게는 근원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있냐면 반복이 먼저 있습니다. 이 반복이 이 근원적인 것을 사후적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먼저고. 그래서 여기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완결된 형태의 과거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상속합니다. 미래를.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사유되어 보지 못한 거죠. unsolved. 지금까지의 대립적 사유 방식에서는 한 번도 사유되어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었지만 대립적 사유로는 설명되어 있거나 사유될 수 없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이게 이제 데리다 to come. 요게 이제 막스의 유령들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현상학을 재구성할 때 데리다의 재구성은 도레알 현상학입니다. 도레알 현상학. 피나미널로지 to come. 이것은 후설 속에서 후설을 넘어서는 작업. 후설 속에서 후설을 넘어서는 그런 작업이 될 거고, 이것은 현상학 속에서 현상학이 한 번도 사유해 보지 않았던 것,
또는 현상학이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억압해 왔던 것,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다시 현상학을 와해시키는 어떤 나머지에 대한 사유. 현상학 속에서 출몰하는 유령. 그렇게 얘기하면 해체로는 현상학 속에서 현상학이 결코 축출하지 못하는 유령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후서를 읽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읽는 이유는 데리다의 후설 비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 데리다의 후설 읽기에 대해서 데리다의 후설 읽기가 잘못됐다. 데리다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한 돈 자하비 같은 사람의 텍스트, 그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상학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아까 현상학의 계승의 측면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조건 없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s structure. 여기 사실은 이제 문학의 구조인데, 요 as structure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as if하고 as such. 요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대학에 관해서 이야기한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만약에 후설의 작업이 as such를 구하는 작업이라면 근원적인 것, 그것 자체, 그 자체, 근원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이제 as such. 이게 이제 본질이든 순수한 의식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 as such는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제 허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픽셔널리티라고. as such는 as if로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허구. 그러니까 이건 문학을 단순히 허구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 존재 자체가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as if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현실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자체도 픽셔널리티, 허구와 반대가 아니라 이 현실 자체가 뭐예요? 현실 자체가 허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s라고 하는 것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성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동일성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동일성이란 없고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 as such, 그것 자체, 자기 동일성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 차이를 가진 동일성. 차이를 가진 동일성.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자기 차이라고 하는 셀프 디퍼런스라고 하는 same. 차이를 가진 difference as same. 그러니까 차이를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as가요. 제가 오늘 지금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일단은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차이와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as로 연결돼 있을 때 이게 as 스트럭처가 차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성으로서의 차이 또는 차이로서의 유사성 이렇게 그러니까 same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ence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difference라고 하는 것도 same의 구조를 가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차이언이라고 합니다. difference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후기 락강과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 락강 같은 사람에게 현실은 판타지죠,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락강에게는 현실의 지지물입니다. 서포트 오브 리얼리티. 판타지가 현실의 반대말이 아니라 현실을 지지해주는 지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판타지예요. 현실 자체가 판타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판타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이 as라고 말씀드렸죠. as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A와 B가 요 사이 틈 이걸 as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A와 B가 같아지는 부분이죠. 이게 is란 말이에요. i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s를 늘 뭐예요? is라고 as를 늘 is라고. 그러니까 as라고 하는 건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없애고 is라고 뭐뭐이다 이렇게 환원시키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이 as를 is로 환원시키는 것. 그게 이제 형이상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is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비동사라는 게 존재하는 이 픽션.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요 is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as예요. as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as는 as의 요 is는 as such 이렇게 as such.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 아까 etc라고 하는 글 또 조건 없는 대학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후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데리다가 이제 여기 서문에서부터 그런 얘기 데리다가 후설 속에서 형이상학 전체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데리다가 후설 속에서 형이상학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목소리와 현상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속에서 이 데리다 철학의 이 전체라는 개념 자체를 데리다가 의문시하는데 데리다 철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작업이 우리의 읽기, 우리의 사후적 읽기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작업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데리다의 마지막 인터뷰,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철학은 삶에 대한 이야기. 지혜,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은 죽음 이후의 삶, 유령과 함께하는 삶, 타자와 함께하는 삶,
living together. 이런 삶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텍스트들을 이제 앞으로 읽어갈 텐데 읽어가면서 계속 여러분 결국 이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과 관련이 돼야 되겠죠. 나의 삶과. 그래, 왜 지금 후서를 읽어야 되는지, 이 와이나우가 지금 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후설도 후설이지만 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서 와이나우라고 하는 문제를, 그것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맥이나 지금 우리의 사유 자체를 그것에 틈을 내어서 나와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읽어내는 작업. 그래야 후설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후설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이게 이제 그레스비라면, 그레스비라는 게 파악하는 거죠. 손에 꽉 쥐는 거. 이제 후설 전문가가 되는 거지. 후설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후설을 꽉 쥐고 후설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이 후설 전문가가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후설 전문가가 되는, 후설을 보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후설을 만지는, 만지지 않고 도달하는. 이 만짐이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던 이걸 만지는 겁니다. 이걸 만지는 거고요. 이 그래스핑은 이거는 내가 이거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만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대립구조. 주체와 대상의 대립구조. 후설이라는 대상을 내가, 주체로서의 내가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거라면 이거는 후설과 내가 열려있는, 서로에게 열려있는, 서로를 만지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후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까지 사유되지 않았던 어떤 틈 같은 것이 나를 절개해서 내가 이전에 나와는 달라지는 그런 경험, 그게 만짐. 그래서 데리다의 읽기를 이렇게 보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짐이라, 아까 온터칭이라는 데리다의 텍스트처럼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읽어보는 그런 경험. 이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 이건 지식이죠. 지식이고 이제 경험인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데리다가 후설을 읽어낼 때 이렇게 후설이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 해겔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스타일인데요. 항상 한편으로 다른 한편. 근데 우리는 이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서로 반대되는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불가능성. 형이상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억압하거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하거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되죠. 그렇죠? 다시 적으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은 이런 선택의 불가능성 이런 거를 말이죠. 이런 거를 칸트가 엔티노미라고 하죠.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칸트도 이 이율배반이라고. 이 데리다가 이걸 더 몰고 나가서 아포리아라고 하죠. 아포리아. 흔히 얘기하는 논리는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 논리는 이런 부분들을 빼버립니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립구조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대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대립 자체를 위계 질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 항상 이것은 B는 A의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처럼 되기 위해서 그 결핍을 극복하고 A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폭력을 초래하는 것이고, 저것을 숨기기 위해서, 저 위계 질서가 주는 폭력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은 차별인데 이것을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중립성이라고, 중립적 차이라고. 사실 중립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폭력적인 위계 질서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이면서 윤리적일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답하는, 이런 폭력적인 위계 질서를 넘어서는, 이런 위계 질서로는 사유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데리다가 그런 얘기하고, 나는 평생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서성거려 왔다. 이런 얘기. 나는 평생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데리다 철학자입니다.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제가 아까 그 문학의 이 as if의 구조, 허구로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철학은 늘 이렇게 철학과 문학의 대립 구조에서 철학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as structure,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인 허구성 자체를 단순히 틀린 것,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데리다한테 주장하는 문학과 철학, 그 데리다를 설명하는 많은 방식 가운데
데리다는 문학과 철학의 위계 질서를 전도시켜서 철학이 문학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로티 같은 사람이에요. 철학도 문학이다. 유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반대로 데리다는 여전히 문학적인 그냥 뭐 허구적인 또는 뭐 다양성, 의미의 다양성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학적인 진리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를 문학의 입장에 두는 사람도 있고 철학의 입장에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리는데 막상 데리다는 나는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데리다의 어떤 텍스트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리다의 시기가 있었죠. 글라라고 하는 텍스트, 또 뭐 포스트 카드라고 하는 텍스트 이런 거는 기존의 철학 텍스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글쓰기를 보여줍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이 문학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철학 텍스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학 텍스트를 설명하는 기준 자체가 여전히 철학적이라면 그 철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문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 철학과 문학 사이에서의 서성거림. 근데 이게 데리다에게는 사실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런 서성거림 사이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리다가 읽어내는 것처럼 후설이 서성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편으로 이렇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한계 안에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고 나갔다가 뒤돌아오고 이런 발걸음 나갔다가 다시 뒤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이런 발걸음들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이 해체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후설 텍스트 말고도 데리다가 읽어내는 많은 텍스트들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데리다의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이 노에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에마라고 하는 후설에게는 의식이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노에시스와 노에마. 이 노에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의식이 늘 다른 것을 향해 있고 그 의식의 대상이 이제 노에마입니다. 이 의식의 대상이 노에마인데 이 노에마의 위상이 노에마가 지금 의식의 대상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이니까 의식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노에마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의식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속해 있으면서도 노에마가 그냥 전부 다 의식이다 이러면 후설이 비판하는 심리학이 돼요. 노에마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주체적이다,
주체적인 의식에 속한다 이러면 심리학주의가 된다. 우선 그걸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에마는 의식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의식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해요. 네? 이게 이제 넌 빌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주의나 객관주의 모두를 피해갑니다. 그렇죠? 네. 심리학주의나 객관주의 모두를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대상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그 대상은 의식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환원인데, 리덕션이라고 하는 게, 리덕션이라고 하는 게, 현상학적 환원. 네. 어떤 순수성이나 초월성을 얻기 위해서 괄호치는 걸 말합니다. 순수성이나 초월성을 얻기 위해서. 그 이제 이 노에마라고 하는 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완전히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의식화된 사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물 이런 건 없습니다. 현상학에서. 예? 의식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의식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은 그런 사물은 없어요. 예? 의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사물 같은 건 없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자, 그래서 보면 의식의 모든 것이 의식화된 사물이라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없겠죠. 그렇죠? 예, 다 의식의 산물에 불과해요. 의식의 산물에. 그러면 의식이 오리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의식이다. 이것을 후설은 비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똑같이 뭐죠? 모든 것은 대상이다. 이것도 비판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객관주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객관적 유물론, 옵젝티브 리얼리즘, 옵젝티브 온톨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주체도 객체의 일부분이다 그런 거거든요. 주체도 객체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후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후설은 의식과 대상 뭐죠 이게? 사이를 구합니다. 그럼 이게 데리다랑 뭐가 틀리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후설이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납니다. 데리다는 후설이 어떤 이런 대립을 넘어서 나갔지만 다시 물러나는 그 지점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노에마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나 문학의 구조를 이룬다면 이 노에마가 아까 말씀드린 as structure예요. 존재는 자기 동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가 as야, as structure. 이거를 후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요. 유비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넬로지라고 하는. 이거는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미니멀 디퍼런스입니다. 미니멀 디퍼런스. 이게 맥시멀 디퍼런스면 의미의 망에 걸리죠. 대립구조입니다. 맥시멀 디퍼런스라. 근데 미니멀 디퍼런스라 의미의 눈에는 안 보여요. 너무 미세해서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니멀 디퍼런스는 뭐겠어요? 대립으로 사유할 수 없는 차이라. 그래서 자기 차이라고 한 겁니다. 나와 타자 사이의 차이는 대립이지만 나와 나 사이의 차이,
이런 거 정신분석의 분열, 나와 나 사이의 차이. 예, 이게 미니멀 디퍼런스예요. 예, 이거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s structure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노예만은 의식에 속해 있는 동시에, 자, 이 동시성이죠. 요 사이입니다. 의식에 속해 있는 동시에 의식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설이 반대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의식이다, 모든 것은 대상이다. 그거야. 그 all. all은 존재하지 않는다. 응? 이걸 락강식으로 바꾸면 모든 것은 의식이다 아니라 의식이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이중부정이 돼. 의식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럼 그 이중부정은 all이라고 하는 것, 그런 all은요, 어떤 예외를 통해서 어떤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ll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를 통해서 전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예외를 통해서. 근데 이중부정은 그 예외라는 게 없어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all은 항상 어떤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를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거야. 그런데 이중부정은 이 예외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내부의 틈만이 존재합니다. 내부의 틈만이. 그래서요, 이 노에마와 같은 이 as structure라고 하는 것이 존재자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자들이 모두 자기 자신과도 다르게 이렇게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럼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자신의 한가운데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식화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공백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도 자기 충족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식도 사물도. 그냥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모든 대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에 반대해서 이 의식 역시 대상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우리의 지형이 이렇습니다. 객관적 유물론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 의식과 대상이 이미 겹쳐 있다면 요 사이를 읽어내는 작업. 의식도 대상도 아닌 요 사이를 읽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현상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현상학을 대부분 그냥 단순화해서 현상학은 순수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작업.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순수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작업인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후설은 그 순수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데리다의 읽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 사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제한 거죠. 예. 그런 이중적인 작업들을 읽어내는 것, 후설의 머뭇거림을 읽어내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또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삶이라고. 삶이 문학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허구성, 삶이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요 사이를 데리다가 니체에게서 빌려와서 요거를 perhaps라고 씁니다. 아마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데카르트에게 철학은 뭐를 구하는 확실성을 구하는 자, 철학 확실성을 구하는 자. 근데 데리다는 perhaps, maybe, 다 아마도. 이 아마도라고 하는 이 미세한 차이가, 확실성을 망가뜨리는 이 미세한 차이가 아마도 이건지 저건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틈으로서의 아마도. 이 아마도를 읽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자,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들을 읽어나가면서 데리다가, 이건 이제 데리다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목소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37에, 그러니까 데리다 1930년생인데 67년에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같이 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이스 앤 피노미난, 이 책, 그다음에 오브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그다음에 라이팅 앤 디퍼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글쓰기와 차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책을 내면서 책 세 권을 한꺼번에 내는. 이 라이팅 앤 디퍼런스에도 훗설에 관한 챕터가 있습니다. Genesis and Structure and Phenomenology, 이런 챕터가 있어요. 스트럭처는, 이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니시스는 이게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선 어떤 영원한 것을 얘기하다면, 생성은 이건 시간성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훗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훗설이 이전에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냥 의식을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합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의식이 영원한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훗설의 대전제가 뭐냐면, 의식은 모두 예외 없이 시간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세요. 지니시스하고 스트럭처는 이게 결합할 수가 없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좀 데리다가 이렇게 보세요. 엔드죠. 생성이라고 하는 것과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기에 훗설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렵다는 거 훗설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만 뭐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훗설에게서 데리다가 늘 지금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는 시간성이고 하나는 타자입니다. 시간성과 타자. 그 이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훗설은 이 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텐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현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현재는 뭐죠?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되려면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존돼야 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 뭐죠? 그 지나간 것 뒤에 또 뭐예요? 새로운 것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전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보통 번역을 이렇게 파지라고 하고 이거 이제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와 미래 뭐 비슷합니다. 과거와 미래. 이미 지나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굿설은 이 현전이 이미 지나간 것을 뭐죠? 다시 당겨서,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것으로 과거로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현재가 다시 당길 수 있다. 이 리텐션이 다시 당겨요. 다시 당겨. 그리고 이 프로텐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미리 당겨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이게 정신분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분석은 이게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에요. 분열. 현재가 자신이 통합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로 분열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라면 굿설은 현재가 그것을 통합할 수 있다. 통합된 현재. 이거를 자, 여기 이제 삶이 나옵니다. 이 살아있는 현재라고. 살아있는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living present. 데리다는 저 현전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된 현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 프로텐션이라고 하는 것을 현전이 이렇게 다 통합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굿설은 생각을 했지만 데리다에게 여기서 이제 타자 문제가 나옵니다. 타자 문제가 데리다에게 리텐션과 프로텐션은 현전의 타자입니다. 현전이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전 속에 현전이 메꿀 수 없는 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전으로 통합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현재는 과거나 미래에 오염될 경우에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자성과 시간성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됩니다. 자, 일단 굿설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현전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저거 통합된 현재로 이야기하면서도 리텐션과 프로텐션을 이야기한다는 것. 예? 시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네, 그러나 리텐션과 프로텐션이 현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것들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초월성을 현재에 부여한다. 데리다가 개입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이것을 굿설의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냅니다. 데리다가. 데리다는 굿설의 반대에서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굿설 속에서 굿설을 넘어섭니다. 굿설이 말했던 것 속에서 굿설의 주장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을 읽어냅니다. 굿설 against 굿설. 굿설에 반대하는 굿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데리다의 읽기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해두고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서론이 있는데요. 여기 이 책의 서론은
이제 뭐 데리다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서문 또는 뭐 서론,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본보다 앞에 있죠. 본문 앞에 있습니다. 본문 앞에. 그래서 이제 데리다가 이게 이제 본론이 있으면 이 본론의 바깥이냐, 아니 본론의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 이 서문은 대부분 뭐죠? 본문 이후에, 본문 앞에 있지만, 본문을 다 쓴 다음에 그 이후에 쓰여집니다. 서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시간성으로 볼 때. 그래서 본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서문을 대부분 그냥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서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그것들을 전개시키는 데리다의 서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리다의 서문은 그렇지 않고 본문이 쓰여진 이후에 그래서 이 본문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그 문제를 제시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서론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책의 서문처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본론부터 첫 번째 챕터부터 보면 본론은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서 그것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용이하지만 이 서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난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태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지금 우리가 먼저 읽어 나가고 나중에 본론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서론을 한번 다시 읽거나 아니면 본론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계속 서론으로 돌아가서 서론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자, 9페이지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예. 그럼 서론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서론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까 A, B의 교집합 있을 때요. 예. A와 B의 교집합 그 부분이 as if, as structure이 is가 되는 게 아니라고, is는 as if가 is가 되게 하는 게 is로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is면 A랑 A와 B가 같다는 그 대립물의 일치라는 헤겔이 말하는 거는 헤겔이 말하는 대립물의 일치가 is가 아니라 그럼 as if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립물의 일치라고 하는 이 일치가 아이덴티컬이 아니란 뜻입니다. 네? 아이덴티컬일 수 없다는 거죠. 동일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A, B, 동일시로 이해하고 동일시라는 이 개념도요. 정신분석의 동일시라는 개념도 이거 is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덴티티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될 때
저 네. 특수성 속에서 사실은 특수성이라는 것은 이 정의상 모두 보편적인 것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편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특수성과 보편성의 사이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싱귤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네. 늘 이렇게 개념화 작업 속에서 완전히 개념화되지 않는 어떤 나머지가 남게 된다. 예, 그게 지금 대립물의 일치입니다. 예, 아, 그 그래서 대립물의 일치가 그래서 as if로 대립물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네. 그러니까 as if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네네. 그래서 non-identical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변증법에서. 그렇지 아, 않으면 네. 보편성, 특수성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텍스트 읽어가면서, 그 어떤 그런 문맥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9페이지 논리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후설의 텍스트입니다. 자, 현상학 전체가 접어들게 된 길을 열었다. 예, 그러니까 늘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예,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그리고 이 부분이 데리다에게는 이게 이제 마쥔이라고 하는 예, 마쥔, 음, 여백, 가장자리, 아주 사소한 것, 예, 또는 경계죠, 경계. 경계. 예,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 이런 경계. 그러니까 이런 여백이나 가장자리를 가지고 중심, 그러니까 이 마주는 중심에 속하지 않는 거죠. 예, 중심에 속하지 않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부분, 가장자리 이제 이런 건데 그걸 통해서 중심을 전복시키는, 전도시키는 예, 그런 읽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능가하는 이렇게. 그래서 늘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주로 되게 각주 같은 게 많아요.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으로 편입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본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럴 때 이 각주가 마준이죠. 이럴 때 각주가 마준이에요. 예. 우리 시간 없으면 각주 안 보고 본문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본문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각주가 본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상을 획득하게 되면 각주에서 본문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각주가 아니라. 근데 지금 각주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본문을 보충해주는 세컨더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리다는 여기서 뭘 읽어내죠? 각주가 본문에서 주장한 내용 자체를 전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문장에서 보다시피 대사 읽어내린 거 이런 거예요. 그 논리 연구를 보면 현상학 전체가 접어들게 된 길을 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논리 연구는 현상학의 일부분이죠. 그 일부분 속에서 전체를 물론 이것은 무슨 낭만주의 시인들처럼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 전체를 보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조화 또는 뭐 일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과 전체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이라고도 전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논리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현상학 전체가 접어들게 된 길을 열었다.
제4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토대 이전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네. 근본적인 변화도 fundamental change 또는 뭐 shift. 이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영어판이 말이에요. 이 보이스 앤 피노미난이 이게 새로 번역이 됐어요. 새로. 그러니까 그전의 번역은 스피치 앤 피노미나로 돼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새로 나온 번역은 보이스 앤 피노미나입니다. 이 보이스가 맞죠? 이 보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스피치가 보이스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게 현전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 번역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레오날드 로러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스피치 앤 피노미나는 이 데이비드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이고요. 보이스 앤 피노미나는 레오나르드 로러, 이 사람의 번역인데, 로러가 앨리슨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선생이 번역해 놓은 걸 다시 번역을 했고요. 뭐 둘 다 번역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왜 새로 번역을 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면 이 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그 로러가 쓴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스피치 앤 피노미나도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스피치 앤 피노미나 뒤에는 디페랑스라는 글이 영역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디페랑스라는 글의 첫 번째 영역인데, 그래서 여기 그 인트로덕션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스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이 책의 챕터가 있습니다. 자, 4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본적 변화도 논리 연구가 4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본적 변화도 어떤 결정적인 재검토도 없었다. 물론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개진 작업도 있었으니 이념들 일과 형식 논리학과 초월 논리학은 단절 없이 지향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향적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후설에게 그 의식이 시간 의식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의식은 지향성을 갖습니다. 해석학은 이걸 의도라고 얘기하죠.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이렇게 인텐션을 이게 현상학은 이 의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지향성. 의식의 지향성은 늘 뭐죠? 의식이 다른 곳을 향해 빙투 이거 이제 낭시인데요. 낭시가 이렇게 존재가 늘 다른 곳을 향해. 그러니까 이게 이 투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낭시가 후설을 다시 읽을 때 이 투는 이건 열림이에요. 열림. 오프닝이야. 오프닝. 낭시도 현상학 전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레비나스가 그 후설의 텍스트를 처음으로 불어로 옮긴 사람이. 물론 이제 데리다도 기하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옮기고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많이 달았지만, 낭시에게 빙투는 이 열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건데, 후설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열림이죠. 열림이에요. 그런데 후설은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가출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출이 되지 않도록 그저
외출이 되도록. 응? 가축과 외출이 뭐가 틀린 거야? 이 외출은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와. 응? 자, 집에서 외출해야 돼. 의식이 의식이려면 의식은 자기와 반대되는 것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 의식은 자기를 대상화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타자화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해.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와. 그래서 이 현상학의 지향성은 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출이라.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죽은 의식이에요. 의식은 늘 다른 것을 향해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타자와 만난다고요. 응? 의식이 시간 의식인 이유도 그거지. 이 시간이라는 타자와 만나야 돼. 근데 이 시간은 뭐 할 수 있어요? 의식의 순수성이나 의식의 정합성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위험해. 그럼 아예 안 나갈 수 있잖아. 집 밖으로 안 나갈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까 집에 외출하지 말고 격리하잖아요. 격리. 예? 이렇게 안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안 나가면 안 돼. 그 의식이 아니야. 의식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다. 그게 지향성입니다. 이 의식의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타자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자와의 만남이 나를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타자와의 만남이 불가피합니다. 이거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타자가 나를 손상시키지 않고 나의 순수한 또는 동일한 자아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한계 짓는 작업. 그게 후설의 현상. 이 외출의 조건을 한계 짓는 거지.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향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해요. 자, 단절 없이 지향적 혹은 노예마적, 이게 이 지향성이 대상을 향하는, 그렇죠? 이 지향성이 향하는 대상, 이게 노예마입니다. 노예마. 근데 아까 노예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노예마는 단순히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예? 이게 단순히 의식의 산물이라면 지향성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은 의식이 아닌 것을 지향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걸 지향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만은 의식에 속하면서도 의식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중성의 문제가 후설이 한계 짓는 것으로는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데리다가 읽어내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념들 1과 형식 논리학과 초월 논리학은 다 후설의 텍스트예요. 단절 없이 지향적 혹은 노예마적 의미 개념들을 그리고 온전한 의미에서 분석론의 두 층위 사이의 차이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학 일반의 개념을 제한하는 영향을 미쳐왔던 연역주의적 혹은 법칙론적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 위기와 그 부록에서 특히 기하학의 근원에서 논리 연구의 개념적 전제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이 기하학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데리다가 불어로 옮기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석이 후설 텍스트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후설의 기하학의 근원이 후설에 관해서 쓴 데리다의 최초의 텍스트이고 데리다가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후설 번역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데리다가 후설에서 시작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기하학의 근원에서 논리 연구의 개념적 전제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경우는 그것들이 기표작용과, 이게 이제 기표작용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이거 그냥 의미작용이라고 번역하죠. signification. 의미작용, 의미입니다, 의미.
지금 우리가 사후적으로 후설 텍스트를 읽으니까 후설 이후에 후설에 반대해서 후설 속에서 후설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낭시나 레비나스를 볼 수 있는데, 이 낭시에게 시그니피케이션은 낭시에게는 존재가 시그니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시그니피케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가 존재. 그래서 이게 몸입니다. 이게 몸입니다. 당시 코르푸스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죠. 코르푸스. 당시에게는 존재가 몸들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그러니까 몸은, 우리는 몸을 보면 그 몸이 이미 의미화된 몸이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된 몸, 아름다운 몸, 추한 몸, 성인종 계급에 따라서 몸이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낭시에게 몸은 그런 의미화된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의미화된 몸을 여는 존재로서의 몸입니다. 의미화된 몸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열림을 몸이라고 합니다. 열림을 몸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지금 목소리와 현상의 부재가 말이죠. 훗설 현상에 있어서의 기호 문제입니다. 기호, 사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호학은 사인이 시그니피케이션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데리다 가려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사인이 시그니피케이션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겠지. 시그니피케이션은 의미화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이렇게 시그니피케이션, 의미냐, 의미 체계냐. 지금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걸 보통 뭉뚱그려서 물질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물질성. 네, 이런 것들을 존재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기하학의 근원에서 논리 연구의 개념적 전제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경우는 그것들이 기표작용, 의미작용과 언어 일반의 재문제에 관계될 때이다. 다른 곳에서보다 이 분야에서 기호에 관한 훗설의 생각을 보면, 끈기 있는 독해를 한다면 논리 연구에 담겨 있는, 보세요. 논리 연구를 통해서 데리다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전통과 상속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훗설 사유 전체의 맹아적 구조. 그러니까 논리 연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훗설 사유 전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